파이프 생산업체인 세아제강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 및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8회전으로 전년보다 좀 하락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대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스루풋 웨이. 요 밑에 거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망치만 잘 쓰면 모든 게 모처럼 보입니다. 그 부조화 엔진이라는 데서 따온 겁니다. 골드렛 박사의 말을.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0.4%를 줄였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지만 스루풋상으로는 높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2.7%, 매출 총이익 6.7%로 상승을 하고 매출 총이익률은 0.5%가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10.3%, 매출 총이익률 증가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875억 원으로서 5.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3.2%로 전년 동기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소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일반적인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특별한 것에 호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뭐 잔잔하게 그냥 평년 수준 정도다 이러면은 이제 별로 관심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디플레이션 속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매출만 증가를 했어요. 요거로만 봐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변동이 없다면은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또는 물량이 더 증가했다.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원재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3.5% 하락했다. 이렇게 좀 인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스루풋은 금액상 11.3%가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2.3%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4.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의 생산성은 1.6%로서 전년 동기보다 0.0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906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보다 31억 원이 더 많이 이익이 났습니다. 전년보다 6.9% 영업이익이 상승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한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뭐 상품이 좀 일부 있습니다. 제공품 포함해서 169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난 거고요. 이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적으로는 133억 원이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그것 중에서 많이 증가한 것이 주요 재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재료로 인식이 됩니다. 원재료가 330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는 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지만은
원재료 확보 차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 성과는 이 WCAI 재고 회전율로 그 평가하는 거고, 가능하면 원재료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야 우리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 애들도 하는 거니까 아, 국제 가격에 그 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주입의 중국의 수입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스루포 뉴스에서도 한번 취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철강을 생산한 거는 중국이 덤핑 수출을 하고 원재료는 크게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철광석 국제 가격이 4분기에 크게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철강업체는 4분기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는데 판매 가격은 또 중국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도 올해 경영 성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세아제강은 이 파이프 만드는 원재료를 포스코 등에서 강판을 구입해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포스코가 가격을 크게 못 올린다면은 나름대로 그 파이프 업체는 이익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IMF라고 좀 제가 약칭을 해봤는데, 금융의 IMF가 아니고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재고 관리 흐름으로 공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칸을 만들었는데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전체 금액은 이제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합한 금액인데, 이거를 스르프 분석을 위해서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카플링 분리를 하죠.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은 앞에 소개한 재고자산 명세 가지고 비교 검증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제 원재료 매입액이나 또 상품 매입액 이런 것들은 비교 검증할 데이터가 솔직히 없습니다. 별도로 원재료 매입액을 표시하는 회사도 다른 파트 원재료 항목에서 표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금액이 또 신뢰성이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연결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원재료 금액을 어,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원재료하고 상품 이런 것들은 이 입고액 출고액을 비교 검증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IMF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아 제강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으로 여기서까지 보면은 인식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원재료가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이면은 이 재고자산에 원재료까지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주요자재라고 표현했는데, 상품 매입액은 뭐 당연히 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원재료 사용액에서 가공비를 더해야 되는 건데, 매입액에서 더하니까 그게 이제 갭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구도로 말씀드린 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0.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4.5%가 증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매입액으로 공시하면 총 제조비용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리고 총 제조비용이라는 게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가공비를 어떻게 산출해내느냐 하면은, 우선은 MC하고 운영비용으로 디카플링을 했죠. 그래서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뺍니다. 그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18%가 됐는데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 비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비교 검증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매출 총 제조 비용은 매출 원가에서 기말 제거 더하고 기초 제거를 빼면은 또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 산식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역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거하고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는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거고 Q가 이제 제가 분석을 위해서 산출하는 건데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265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기 뭐 265억 1,3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지 일 차이는 단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로 기준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BWCI의 증가액을 가감을 하면은 일치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틀립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또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93억 원 집행이 됐는데 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8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평균 연봉 예상액은 1억 710만 원이 나올 것 같아요. 6.7%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32.6%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는 47.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가 32.6%가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에 다른 기업들은 운송비가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뭐 경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수출 운송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파이프가 국내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수출도 하니까 어, 어쨌든 도착도가 아니고 이제 뭐 FOB 조건이라든지 에, 이런 식이면은 사가는 사람이 이제 해송 운송을 운임을 부담한다 그런 거래 조건들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거래 조건들이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가 운송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은 운송 비용이 또 올라가기도 하겠죠.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출도 크게 증가를 해놨는데 지급 수수료가 또 너무 많이 증가한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를 모아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0.5회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2.3%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3%를 줄였습니다. 뭐 오늘 뉴스에도 내년도 한국 경제가 안 좋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원가 절감, 경비 절감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에,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이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는 걸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이자 보상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버퍼율은 14.4%로 떨어졌고요. 투하 자본 이익률 15.8%로 전년보다 유사한데 0.1%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회사는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 하든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순방향 데이터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하는데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는 원재료하고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반대 추론이 나와 버립니다.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것은 원가 개선에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다. 뭐 말씀드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회사는 원재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뭐 과대 계상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로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요것은 뭐 그래서 충분 조건 논리로 도표로 만들어 해본 건데, 그 투명하다는 것이 그 가격으로 입증이 안 된다면은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냐? 그것이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려간다면은 그러면은 투명성 그 반증은 가능한 것이다. 음, 저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은 반증이 가능한 것이다. 수량으로 입증이 된다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핫 HR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트롤이라고 해서 열연 강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 14.1%나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 비중이 97.6%인데 가중 평균을 해보면 한 13.7%가 철판 가격이 내려갔어요. 근데 제품 가격은 그 9.9%를 인하시켰는데 매출 비중이 91%니까 9% 내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중 평균으로 하면 되는데 제품 외에 이쪽에서는 뭐 부산물 판매라든지 기타 판매가 있어가지고 일단 전체 흐름을 볼 때 원재료는 13.7% 하락했는데 판매 가격은 9% 하락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요 밑에 표를 만들었듯이 10.8% 정도 내려야 되는데 9%뿐이 안 내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쨌든 반중 추론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상승 추론은 반대이고 판매 가격도 반대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그러면은 검증이 안 되거든요. 반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식회계를 한 거냐?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그게 문제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판매 가격 기준으로 이걸 본다면 9%가 내렸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률보다 낮게 인하한 것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르픈율이 올라간 거죠. 판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그 판매 가격은 얘기는 해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이 1조 7,900억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재고가 10% 3분기에까지 한 10% 줄었거든요. 연말까지 10% 준다면은 계획 대비보다는 약간 적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2,300억 정도 예상되는데 2,100억 정도 나오는 거로. 그런데 재고를 10% 거꾸로 증가시킨다면은 매출 증가를 안 시키더라도 1조 7,900억에서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영업이익은 2,476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 이게 이제 그 원가 만여에 그 홀리는 그런 거죠. 예, 요즘 그 원가 회계 그 매출원가 산식이 저는 이제 마녀의 그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루풋은 재고 증감의 영향을 안 받고 판매량 기준으로 매출 재료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요게 있는 대로 하면 1조
750억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익은 2330억이나 남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낮게 판매를 해도. 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12회전까지 재고 회전율을 성공시킨다. 실적보다도 한 12.6%더 좀 노력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매출 증가 효과가 거의 2조 원대를 달성해서 한 3천억까지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기준은 1조 한 8천억 원 정도 나오고 1조 7,790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 기준이 어, 1조 7,900억까지는 같은데 여기가 좀 더 높게 나오죠.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회계 기준이 좀 적게 나왔죠. 원가 회계 기준이. 근데 그 재고가 WCI는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게 통계치의 결과들인데 이 통계치는 그런데 예가가 낮게 나오면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쭉 이제까지 분석하면서 그 해석을 하고 설명해 왔듯이 재고자산 변동범위 및 기준 PQ가 틀린 거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원래 이런 통계에 좀 낮게 나오는데 특별한 원인이 그거 외에는 어디 찾아볼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연초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로는 6%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는 세아제강 지주가 49.63%, 이순영 씨가 7.82% 가지고 있고 이 세아제강의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연금공단이 6.24%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11.24% 있는데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저 파이브 회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이 포스코 내지 현대제철 외에 별도 철강회사 한 군데 정도는 또 연속해서 또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비철금속 쪽도 좀 한번 어디 그 샘플로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